다 부질없다. 아니요. 이게 진짜 호사입니다. 60 이후 잘 노는 삶이 인생 최고인 이유.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입니다. 2년 전, 정확히 65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퇴직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견금융사에서 38년을 일했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갔고, 마지막 5년은 감사팀장을 했죠.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 밤 9시에 돌아오는 삶. 주말엔 골프 접대, 명절엔 본가와 처가를 오가며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직 3개월 전부터 밤에 잠이 안 오더군요. 눈을 감으면 이제 뭘 하지?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주변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야, 놀지 마. 뭐라도 해야 해. 안 그러면 바보 된다. 치킨집 창업 설명회에도 가봤고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 자리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퇴직 일주일 전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그냥 한번 쉬어봐요. 평생 달렸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1년만 그냥 놀아보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말로 쉬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부장 승진할 때보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보다, 아들 대학 보낼 때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제가 어떻게 잘 노는 법을 배웠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 이미 은퇴했지만 뭔가 허전하신 분이라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1장.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퇴직 첫날, 저는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8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자동으로 일어나 양복을 입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아, 오늘부터는 안 가도 되는구나. 이상하게 기쁘기보다는 어색했습니다.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글쎄, 산책이나 할까? 그렇게 시작된 제 첫 은퇴 생활. 처음 일주일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TV를 켰습니다. 뉴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이 반복되더군요. 점심 먹고 낮잠을 자면 오후 3시, 깨어나면 또 TV. 저녁 먹고 또 TV. 이렇게 사흘을 보내니 아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요. 친구라도 만나고. 그래서 옛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소주 한잔 했는데 대화 주제가 전부 회사 이야기더군요. 누가 승진했고, 누가 잘렸고, 신규 프로젝트가 어떻고. 저는 이미 그 세계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묘하게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치킨집 창업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점포 임대료 월 300만 원, 초기 인테리어 3천만 원, 가맹비 1천만 원, 직원 인건비.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하루에 치킨을 몇 마리나 팔아야 하는 거지. 경쟁 업체는 얼마나 되지?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아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그냥 한번 쉬어봐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평생 숫자에 매달려 살았잖아. 실적, 성과, KPI, 목표 달성률. 이제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다음 날 아침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년간 그냥 놀아보기 프로젝트. 목표는 단 하나. 아무것도 안 하기. 돈 벌려는 시도 금지. 성과 내려는 시도 금지. 그냥 매일매일 재미있게 놀기. 이게 제가 세운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한 달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놀아요. 그러면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 아직 좀 쉬는 중이구나. 그래도 곧 뭔가 해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나는 계속 놀 거야.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달쯤 지나니 불안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고 그 빛이 따뜻하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38년 동안 출근 준비에 바빠서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아침 햇살의 온도를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보니 제가 20년 넘게 산 이 동네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골목 모퉁이 담벼락에 핀 노란 민들레, 아파트 화단의 빨간 장미, 놀이터 옆 벚나무. 내가 그동안 뭘 본 거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38년은 달리기였다는 것을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틈도 옆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표 지점까지 빨리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였죠. 그런데 이제는 달릴 곳이 없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머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2장. 속도를 늦추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 3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예전처럼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은 없었지만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더군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9월 중순이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분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나오셨네요. 요즘 일찍 눈이 떠서요. 어르신은 자주 나오시나 봐요? 매일 나옵니다. 벌써 10년째예요. 10년이나요? 네. 제가 70 넘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매일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 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하늘 보고 바람 쐬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니. 하지만 그분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땐 저도 바빴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바람 소리만 듣고. 그게 명상이에요. 그날 이후 저도 그 할아버지를 따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5분도 못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점심은 뭐 먹지? 저녁엔 뭐 보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 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습니다. 38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숨 쉬며 살았는데 이제야 제 호흡을 느낀 겁니다. 그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왜 쉬어야 하는지.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침 7시, 저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1개. 아내는 제가 먹는 동안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봅니다.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합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다 했는데 요즘은 제가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건너편 산이 보입니다. 여름엔 초록, 가을엔 노랑과 빨강, 겨울엔 하얀 눈으로 덮입니다. 계절이 이렇게 확실하게 바뀐다는 걸 저는 이제야 느낍니다. 오전 9시쯤 저는 다시 동네를 걷습니다. 이번엔 좀 더 멀리 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천변을 따라 걷습니다. 왕복 5kg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걷다 보면 아는 얼굴들이 보입니다. 김 선생님. 오, 박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몇 마디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별거 아닌 대화지만 이게 참 좋습니다. 누가 무슨 성과를 냈는지, 누가 돈을 얼마 버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안부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안부가 진심입니다. 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벤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아 한강을 봅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흐릅니다. 제 인생도 이제 이렇게 흐르면 되는 거구나 싶습니다. 점심은 보통 집에서 먹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가끔은 제가 라면을 끓입니다. 계란 하나 톡 깨서 넣고 파 조금 썰어 넣으면 그게 별미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옵니다. 예전엔 오후 회의가 있어서 참았는데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잡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깨어나면 머리가 맑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도서관에 갑니다. 우리 동네 구립도서관.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도서관은 조용합니다. 학생들도 있고 저 같은 노인들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을 읽습니다.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천천히 읽습니다. 급할 게 없으니까요. 신문을 다 읽으면 책을 한 권 빌립니다. 소설이나 에세이. 최근에 읽은 책은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도서관에서 나올 때쯤이면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법은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군요.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면서 커피 향이 퍼지는 걸 맡는 그 순간 참 행복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가 또 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하루가 참 길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3장. 여유는 뇌와 몸의 회복장치다. 은퇴 6개월쯤 지났을 때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일단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밤 12시가 넘어서 잠들었는데 이제는 밤 10시만 되면 졸립니다. 그리고 아침 5시 반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뜹니다. 알람 없이도요.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고혈압 약을 먹었습니다. 상압이 140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20대를 유지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래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무릎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매일 걷기를 하니까 관절이 튼튼해진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머리였습니다. 예전엔 머릿속이 늘 복잡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 하고 저 사람 만나야 하고 할 일 목록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일 할 일을 생각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불안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요. 뇌도 쉬어야 합니다. 38년 동안 풀가동했으니 이제 좀 쉬게 해줘야죠. 어느 날 옛 직장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잘 놀고 있어. 부럽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미치겠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힘들겠네. 선배님은 일할 때 어떻게 스트레스 푸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았죠. 술 마시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잠시 있는 거였습니다. 글쎄, 나도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버텼지. 그럼 지금은요? 스트레스 없으세요? 응, 없어. 애초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후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잖아. 조금만 더 버텨. 네. 그래야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친구도 언젠가 은퇴할 겁니다. 그때 제대로 쉴 수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창업이나 뭔가 또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할까?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평생 일해야 한다.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쉬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산책은 제게 명상이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땅을 밟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책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회의 때 말해볼까?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읽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주인공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게 재미있습니다. 낮잠도 중요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자고 일어나면 오후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친구를 만나 웃는 것도 치유입니다. 우리는 주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학창 시절, 군대 시절, 신혼 시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었던 일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이 모든 게 성과 없는 시간입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저를 회복시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과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의미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4장. 돈 걱정 없이 잘 노는 재정 설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퇴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재무설계사를 만나 상담도 받았고 관련 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월 고정비, 아파트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10만 원, 건강보험료 12만 원, 전기가스수도 10만 원, 월 변동비, 식비 8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의료비 30만 원, 문화생활 비영화, 책 등 2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기타 33만 원, 합계 약 250만 원. 이게 우리 부부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여기에 여행이나 특별한 지출을 위해 월 50만 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 3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죠. 다음은 수입원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제 연금 월 120만 원. 아내 연금 월 40만 원. 합계 160만 원. 퇴직연금 연금저축. 월 80만 원 10년 확정형으로 수령 중. 합계 240만 원. 4장. 돈 걱정 없이 잘 노는 재정 설계. 합계 240만 원. 아직 6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채웠을까요? 예금이자. 은퇴 시 퇴직금과 저축으로 모은 돈 2억 원. 이 돈을 정기예금연 4%에 넣어두니 월 약 65만 원의 이자 발생. 최종 월 수입 약 305만 원. 이렇게 계산하니 월 300만 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핵심 결정들. 1. 집은 무조건 자가였습니다. 전세나 월세였다면 이 계획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 주거비 걱정이 없었죠. 만약 집이 없었다면 퇴직금 일부로 작은 집이라도 마련했을 겁니다. 2.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은퇴 직후 10년 된 차를 처분했습니다. 차를 유지하려면 월 5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보험, 유류비, 주차비, 정비. 이제 어디 갈 일도 많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충분하더군요. 이 결정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자식들과 재정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결혼도 했고 직장도 다닙니다. 은퇴하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 처음엔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대신 명절이나 생일 때 적당히 용돈 주는 정도로만 합니다. 4.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젊을 때 든 보험들이 많았는데 필요 없는 건 다 해지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만 남겼습니다. 보험료가 월 8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 빚은 절대 안 졌습니다. 은퇴 전에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이자 내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합니다. 비상금 관리. 2억 원을 전부 정기예금에 넣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정기예금 1년 만기 1억 5천만 원 월 이자 약 50만 원. 단기 예금 자유입출금 3천만 원 비상금.
주식형 펀드 2천만 원 장기 투자 손 떼지 않음. 3천만 원의 비상금은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대비한 돈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은 없지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주식형 펀드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니 10년 후를 위해 묵혀두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좋고 안 나도 괜찮습니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출 관리. 이론적으로는 월 3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월 250만 원 정도만 씁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따로 모아둡니다. 이게 쌓이면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을 갑니다. 지출을 줄이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예전엔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명품은 아니어도 브랜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동네 시장에서 삽니다. 2만 원짜리 셔츠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외식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외식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합니다. 대신 집밥을 먹습니다. 아내 요리가 제일 맛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골프도 끊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20만 원씩 들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무료로 산책하고 무료로 도서관 갑니다. 60대의 재정 철학.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60대 이후의 돈은 모으는 돈이 아니라 쓰는 돈입니다. 더 이상 저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모은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펑펑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게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아내와 좋은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1인당 5만 원 정도 하는 곳. 그 한 끼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38년 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보답이죠. 분기마다 한 번씩은 자식들을 초대합니다.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손주들에게 용돈 10만 원씩 줍니다. 그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연말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 원을 기부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돈이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관계와 행복으로 바뀝니다.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저한테 자주 묻습니다. 은퇴 준비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38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일했고 회사가 망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찍부터 준비하세요. 1. 빚부터 갚으세요. 특히 신용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은 절대 안 됩니다. 2. 집은 무조건 마련하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전세보다는 소유가 낫습니다. 3. 국민연금, 퇴직연금 꼭 챙기세요. 세금 혜택도 있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비상금은 최소 5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주식이나 부동산 말고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5.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지금 쓰는 패턴이 은퇴 후에도 이어집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5장.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은퇴 후 가장 크게 달라진 관계가 있다면 바로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38년 동안 저는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주말에도 골프 접대로 바쁘고 명절에는 친척들 만나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불편해했습니다. 여보, 집에서 뭐 해요? 나가서 좀 놀다 와요. 저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38년 동안 아내 혼자 집을 지켰는데 갑자기 제가 집에 있으니 아내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한다. 우리 부부의 하루. 아침 5시 반에서 9시 저는 산책, 아내는 화분 돌보기. 각자의 시간. 오전 9시에서 12시 저는 도서관이나 동네 산책,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이나 수다. 점심 12시에서 1시 같이 집에서 식사. 이때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눔. 오후 1시에서 5시 저는 낮잠 후 독서, 아내는 드라마 보거나 취미 활동. 저녁 5시에서 7시 같이 저녁 준비하고 식사. 설거지는 제가. 밤 7시에서 10시 같이 TV 보거나 산책. 일주일에 2~3번은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중요한 건 억지로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뭔가 같이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영화 보러 가거나 외식하거나.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저는 혼자 산책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만나면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오늘 뭐 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요.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여보도 같이 갈 걸 그랬어요. 나는 도서관에서 책 읽었어. 재미있는 소설 하나 발견했는데 다 읽으면 당신도 읽어봐.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부싸움이 줄어든 이유. 은퇴 전에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아내가 뭔가 물어보면 저는 피곤해서 짜증을 냈고 저녁 늦게 들어오면 아내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안 싸웁니다. 왜일까요? 1.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저도 피곤하고 아내도 외로웠습니다. 둘 다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죠. 이제는 둘 다 여유가 있으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기대치가 낮아졌습니다. 예전엔 상대방이 뭔가 해주길 바랐습니다. 왜 안 도와줘? 왜 말 안 해?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주면 고마워합니다. 3. 대화가 늘었습니다. 예전엔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았죠. 이제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합니다. 사소한 것도 나눕니다. 4. 스킨십이 늘었습니다. 저녁 산책할 때 손을 잡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아침에 커피 내려주면서 어깨를 톡톡 두드려줍니다. 이런 작은 스킨십이 친밀감을 높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작은 의식들. 1. 주말 아침 브런치.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저는 계란 요리를, 아내는 과일을 준비합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면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2. 한 달에 1번 데이트.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데이트 데이입니다.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봅니다. 38년 만에 다시 시작한 데이트인데 설레기도 합니다. 3. 저녁 산책. 날씨가 좋은 날은 저녁 먹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4. 함께 책 읽기. 일주일에 1~2번 저녁 시간에 각자 책을 읽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책장을 넘깁니다. 가끔 재미있는 구절이 있으면 읽어줍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나도.
그리고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여보가 집에 계속 있으면 어떡하나 싶었죠. 근데 이제는 좋아요. 38년 만에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38년 동안 저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죠. 아내의 외로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지내면 되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잤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은퇴 후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아빠 말 들어라. 아빠가 경험이 많다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도 배울 게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관련해서는 아들들이 선생님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면 시끄럽지만 그 시끄러움이 좋습니다. 예전엔 조용히 하라고 혼냈는데 이제는 그냥 놔둡니다. 아이들은 원래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효도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줍니다. 아들들도 예전보다 편해졌다고 합니다. 아빠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나이 들면서 배우는 건 관계는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편해야 오래 갑니다. 6장. 건강 80세까지 걷고 싶다. 60대의 가장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큰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습니다. 매일 건강 관리를 합니다. 제 건강 루틴. 1. 걷기 하루 1만 보. 아침 산책 5,000보. 저녁 산책 3,000보. 생활 중 걷기 2,000보. 만보계를 차고 다니면서 체크합니다. 2. 스트레칭 하루 20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유튜브 보면서 따라합니다. 허리, 어깨, 무릎 위주로 합니다. 3. 근력 운동 주 3회. 집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 스쿼트 20개 3세트. 팔굽혀펴기 10개 3세트 무릎 대고. 플랭크 30초 3세트. 많이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4. 식습관. 아침 꼭 먹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점심 적당히 먹습니다. 저녁 7시 전에 먹고 적게 먹습니다. 간식 과일 위주, 과자는 거의 안 먹습니다. 술 한 달에 한두 번, 소주 반병 이하. 5. 정기검진. 1년에 2번 건강검진 받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 치과는 6개월에 한 번. 안과는 1년에 한 번.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65세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를 못 씁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건강할 때 잘 놀아. 나처럼 되면 끝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 관리해야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습니다. 힘들어도 스트레칭합니다. 먹고 싶은 거 참고 술도 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80세까지 걷고 싶으니까요. 90세까지 살더라도 80세까지는 혼자 힘으로 걷고 싶습니다. 누구 손 빌리지 않고 제 발로 산책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정신 건강입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저도 위험했습니다. 퇴직 초기 우울감이 왔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작은 기쁨들을 찾으면서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한 것, 커피 향이 좋은 것, 책이 재미있는 것, 아내와 손잡고 걷는 것, 손주가 웃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커집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그래, 건강하고 돈 걱정 없으면 된 거야. 이런 대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7장. 나만의 작은 즐거움들. 은퇴 후 발견한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하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1. 새벽 공원. 매일 아침 5시 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해가 뜨기 전 그 고요한 시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이 모든 게 제게는 명상입니다. 가끔 그 할아버지도 보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가끔 간단한 대화를 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그러게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교감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2. 도서관. 도서관은 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책이 가득합니다. 신문도 읽고 잡지도 보고 책도 빌립니다. 최근에는 역사책을 많이 읽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 난중일기, 조선왕 조실록, 삼국사기. 우리 역사를 다시 공부하니 재미있습니다. 가끔 도서관에서 문화 강좌도 듣습니다. 무료로 하는 인문학 강의, 역사 강의.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3. 커피 내리기.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시간. 이게 제 명상 시간입니다. 물을 끓이고 원두를 갈고 천천히 물을 부으면서 커피가 추출되는 걸 봅니다. 그 과정이 참 평화롭습니다. 급할 게 없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내린 커피 한 잔이 제게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4. 사진 찍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처럼 찍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눈에 예쁜 걸 찍습니다. 꽃, 나무, 하늘, 구름. 산책하면서 찍고 집에 와서 정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에게 보내주면 아빠 사진 실력이 늘었네요 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다 피사체로 보입니다. 5. 요리. 간단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합니다.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된장찌개. 아내가 없는 날 제가 점심을 해먹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간을 잘 못 맞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니 늘더군요. 이제는 아내가 피곤할 때 제가 저녁을 차립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김정도. 하지만 아내가 좋아합니다. 여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밥을 해준 겁니다. 6. 동네 산책. 같은 길을 매일 걷는데도 질리지 않습니다. 매일 뭔가 다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입니다. 같은 길이지만 계절마다 다른 풍경입니다. 동네 가게 주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슈퍼 아주머니, 빵집 사장님, 약국 약사님. 지나갈 때마다 인사합니다. 오늘도 산책하세요? 네, 날씨가 좋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동네에 대한 애착을 만듭니다. 여기가 제 터전입니다. 7. 손주와의 시간. 한 달에 한 번 손주를 봅니다. 첫째 손주는 6살, 둘째는 4살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저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같이 놉니다. 블록도 쌓고 그림도 그리고 숨바꼭질도 합니다. 1시간만 놀아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놀다가 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제 인생입니다. 돈 많이 드는 취미가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작은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행복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휴가를 기다렸습니다. 퇴직을 기다렸습니다. 항상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을 삽니다.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고, 오늘 산책이 좋았고, 오늘 아내와 나눈 대화가 따뜻했으면 그게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디는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삽니다. 8장. 후회와 감사. 60대가 되어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것들. 1.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38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운동회 간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2~3번. 늘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아내가 전화해서 오늘 아들 운동회인데 못 와요? 라고 물으면 미안해, 회의가 있어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중학교 입학식 때도 못 갔습니다. 출장 중이었거든요. 아내와 아들만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손주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 50대까지 술, 담배, 야근으로 몸을 혹사했습니다. 나는 철인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60대가 되니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자주 뻐근합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방치하셔서 이제 완치는 어렵습니다. 관리만 하셔야 해요라고 합니다. 40대부터 꾸준히 운동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3.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38년 동안 아내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집안일 다 했습니다. 저는 돈만 벌어왔을 뿐입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도 힘들어라고만 했습니다. 아내의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후회입니다. 감사한 것들. 1.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었던 것. 제 친구들 중 일부는 6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58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떤 친구는 과로로 쓰러져서 59세에 갔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62세까지 일했고 건강하게 은퇴했습니다. 지금도 큰 병 없이 지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 퇴직금을 제대로 받았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압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70대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매년 조금씩 기부합니다. 3. 아내가 있다는 것. 38년 동안 저를 버텨준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게 제일 감사합니다. 혼자 늙어가는 건 외롭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늙어가는 건 행복합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지만 함께 늙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함께 90세까지 가보자. 그래요, 함께 가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4.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 두 아들 모두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고 건강합니다. 사고 안 치고 빚 안 지고 성실하게 삽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라준 겁니다. 아내가 잘 키운 겁니다. 자식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감사합니다. 9장. 죽음에 대한 생각. 60대가 되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납니다. 작년에는 3명이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구나.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 1.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꽃도,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처럼 저도 때가 되면 갈 겁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산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아직 못한 게 많아서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 말하고 싶었던 것, 보고 싶었던 것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갑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갈 때 후회가 적을 겁니다. 3. 준비한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저는 유언장을 써뒀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뜻을 적어뒀습니다. 제사는 아내와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장례는 간소하게 3일장으로, 화장에서 수목장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고 제가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달라고, 부고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적어두니 마음이 편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4. 매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러면 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내지 않게 됩니다. 아내에게 더 따뜻하게 대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긴장하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을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 죽음 자체보다 더 두려운 건 혼자 남겨질 사람들입니다. 제가 먼저 가면 아내가 혼자 남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아내가 혼자 늙어가야 합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슬퍼하지 마. 오래 슬퍼하지 마. 1년 정도 슬퍼하고 그 다음엔 다시 웃으면서 살아.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나는 괜찮아.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오래 살아요. 그래, 같이 오래 살자.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야. 죽음을 생각하니 삶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60년이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순식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사람과의 관계. 그게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나누면서 산 것. 그게 의미입니다.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겁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같이 있으면 편했어.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10장. 마지막 이야기 젊은 당신에게.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 30대, 40대, 혹은 50대일 겁니다. 아직 은퇴가 멀게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제가 30대였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64세입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 건강을 챙기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담배는 끊으세요. 술은 줄이세요. 운동하세요. 잘 자세요. 잘 드세요. 30대, 40대 때는 안 느껴집니다. 몸이 멀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다 나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건강은 저축과 같습니다. 젊을 때 쌓아둬야 나중에 씁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일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중요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주말에는 아내와 데이트하세요. 명절에는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좀 더 함께 있을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함께 하세요. 3. 돈을 모으되 인색하지 마세요. 노후 준비는 필수입니다. 매달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하지만 돈만 모으지 마세요. 가끔은 쓰세요. 가족과 여행 가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돈은 쓰려고 모으는 겁니다. 모으기만 하다가 쓸 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균형을 찾으세요. 4.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친구 만나세요. 연락하세요. 밥 먹고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세요. 나이 들면 친구가 재산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친구입니다. 젊을 때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5.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세요. 큰 성공, 큰 돈, 큰 집. 이런 것만 쫓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아침 커피, 저녁 산책, 아내의 미소, 아이의 웃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6. 후회 없이 사세요. 하고 싶은 말은 하세요.
하고 싶은 건 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은 보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세요. 오늘을 사세요. 마지막 말. 저는 64세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아내와 손잡고 걷고, 자식들 웃는 모습 보고, 손주들 안아주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책 읽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사세요. 64세 은퇴자의 진심 어린 조언.